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의 흔한 남자입니다. 사실 흔하다는 표현을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제 직업과 특징을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도전하기를 좋아하고 뭔가에 열중하면 이 꼭 이루겠다는 의지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강한 축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책임감도 있는 편인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지금의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네요. 일단 제 직업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사연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원래도 저는 이 사연 채널의 빅팬이긴 하지만 사연자로서 이 글을 쓰게 된 건 저희 가족 구성원 중 한 명 때문입니다. 왜 집집마다 문제 있는 사람들 한 명씩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로 인해 말도 많이 나오죠. 저희 집에도 허구한 날 저를 못살게 굴었던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그러다 최근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절 대신해서 색다른 행동을 하셨어요. 그게 이 사연을 쓰게 만들었고요. 그러니 오늘 사연은 사이다 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로 하기엔 드라마틱한 일도 많고 사건 갈등도 많았으니 아마 흥미로워서 끝까지 듣게 되실 텐데요. 혹여나 일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주의 깊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꽤나 좋은 처가를 가진 사람인데요. 이것이 제 인생의 가장 커다란 복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날 때부터 부모 복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식을 방치하는 부모님이셨고 집안은 중상층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부유한 집이라고 자식 키우기 좋은 환경 아닌 거 아시잖아요. 부유한 집안에서도 반항적인 자식들은 나오기 마련이고 말썽 피우는 자식도 있죠. 저는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다른 위의 형들처럼 말썽을 부리거나 부모님 속을 썩이는 자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돈 문제로 혹은 여자 문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며 싸우시는 부모님들에게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로 인해 집이 조용할 날이 하루도 없었으니까요. 단 하루도요. 두 분이 가장 많이 하신 말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너 때문에 자식 새끼가 저 모양 됐으니 네가 책임지고 나가라 였습니다. 서로에게 탓을 돌리기 바빴고 형들이 삐뚤어진 것에 대해선 아무도 자기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희 아버지는 무역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여자를 꽤나 밝히셨습니다. 이건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어떤 기제 같은 건데요. 저희 할아버지도 여자를 집안에 그렇게 들여 할머니 속을 문드러지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버지한테 바람만은 피지 말라고 결혼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 기질을 쏙 빼닮아 이곳저곳 다니며 바람을 피우시고 다녔습니다. 그걸 꼭 어머니에게 들키고 마셨죠. 당신 미쳤어? 아니 지금 여자 끌고 이 시간에 들어온 거야? 나 속 쳐다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이래? 당신은 이래서 안 돼. 이래놓고 무슨 나한테 자식 교육을 운운해. 너나 잘해 이 자식아. 너부터 인간이 돼야 자식도 인간이 될 거 아니야.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는 것에 놀라 잠에서 깨어 나가보니 아버지와 술집 여자처럼 보이는 상간녀가 술에 잔뜩 취해 우리 집안 현관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 우뚝 서 있는 제게 그 상간녀는 아버지가 제 칭찬을 많이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이나 늘어놓고 있었고요. 저는 무서워 그 길로 도망가 침대 밑에 숨어버렸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 여자를 쫓아내고 나서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전쟁 같은 싸움은 계속되었어요. 당연한 수순처럼 말입니다. 저는 매일 그 싸움의 틈바구니에서 늘 가슴 졸이며 언제 두 사람이 안 싸울지 우리 집엔 평화라는 것이 언제 생기게 될지 그것만 바라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깨달음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3학년쯤 되었을까요? 저는 나이에 비해 조숙한 편이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런 막장 같은 결혼 생활을 매일 앞에 두고 살다 보니 아, 우리 집은 안 되겠구나,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언젠가 이혼하시겠다는 예감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실행되었죠. 당신 같은 여자랑은 못 살겠다. 애 때문이라도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당신 그 가난에 빠진 집구석에 돈 갖다 주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매일 하는 잔소리도 지겨워. 애 셋 데리고 어디 잘 살아봐라. 웃기고 있네. 내가 할 소리를 왜 네가 해? 내가 먼저 이혼 통보 날려주려고 했어. 나야말로 매일 바람이나 피워대면서 어디서 자식이나 안 만들어 올까 노심초사 사는 거 지겨웠어. 하기야 또 자식이 있을지도 모르지. 나한테 숨기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있다 해도 더 이상 신경 쓰기 싫고 관여하기도 싫어. 당신이랑 인간하고 결혼한 건 내 인생 최대 실수야. 당장 갈라서자고. 너 같은 싸구려 인간 내가 버리는 거야. 이 미친 옆에 내가 못하는 소리가 없네. 마지막 날 이혼을 선언할 때마저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로에게 칼을 겨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 곁으로, 형들은 아버지 곁으로 가 살았습니다. 이때 누가 어느 부모 밑으로 갈 것이냐는 자식들이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졌는데요. 형들은 그래도 어머니보단 아버지랑 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제 생각엔 아마도 아버지 쪽이 경제적인 지원이 더 낫겠다 판단하는 것 같았습니다. 속물들이었죠. 저는 반면 어머니를 선택했습니다. 저를 사랑하지 않는 어머니와 사는 걸 딱히 원했다기보다는 형 둘 다 아버지에게로 가겠다고 했으니 저라도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제가 같이 산다고 하니 그래, 너라도 와서 다행이구나 하며 반겨주셨고요. 아무튼 저희 형제는 그렇게 부모의 이혼으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딱히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저 잘 살아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부모님이 뭐 터놓고 이야기할 기회를 준 것도 아니었고요. 그 후 저는 어머니 곁으로 가 어머니의 외가 되는 곳에서 함께 살게 되었고 오랫동안 형제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당시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 후 이미 지칠 대로 지쳤다며 어떤 경제활동도 하고 싶지 않아 하셨고 우울증으로 나날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만 되면 소주를 마시는 어머니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안타까우면서도 슬퍼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얼른 집을 떠나 독립된 제 삶을 꿈꿔왔습니다. 예, 내가 믿는 건 너밖에 없는 거 알지? 난 너만 잘 되면 된다.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고 유일한 내 자식이야. 엄마, 형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네 형들은 다 나 버리고 지 아빠한테 홀라당 가버렸잖니. 나쁜 놈의 새끼들. 자식 키운 공은 없다고 하더니 그 말이 진짜였어. 난 걔네들 자식으로 생각 안 하련다. 그러니까 너도 앞으로 형이라고 생각 말고 그냥 우리 둘만 있다고 생각해. 우리 둘만. 이상한 광기가 도는 눈빛을 번뜩 하시며 하시는 말씀에 저는 살짝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자식들이고 피를 나눈 형제들인데 무자르듯 딱 선을 그어버리시는 모습이 무서웠죠. 지금 가만 생각해보면 어머니도 무척 쇠약한 정신 상태에서 상황을 인식하는 분별력이라는 게 잘 생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매일 헤엄치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했던 거였죠. 그러던 중 저는 원하는 대로 대학을 들어갔고 학비는 스스로 벌며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났죠. 아내는 저와 같은 대학교에 다녔는데 전 사실상 굉장히 깨지지한 차림이었고 아내는 언제나 부유해 보이는 차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는 집 딸이었죠. 근데 그런 저의 어떤 모습을 보고 좋아하게 된 건지 아내는 저를 좋아한다며 고백을 해오더군요. 석원아, 나랑 연애해보지 않을래? 나 너 1년 전부터 쭉 좋아하고 있었어. 아내는 저와 빈부의 차이가 정말 많이 나 보이는 사람이었기에 늘 거리감을 두고 있었는데 너무 놀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윽고 처음 연애라는 걸 하며 제가 상상치 못했던 사람과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더 놀라웠던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앞전에 처가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정하고 순했던 아내와 더불어 아내의 가족들 모두 너무 따뜻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내의 집안인 처가는 예상대로 부유하고 어딜 하나 빠질 게 없는 집안이었는데요. 가난하고 배경이 없던 저를 그저 귀하게만 대해주셨거든요. 우리는 딸이 2명인데 얘가 유달리 어렸을 때부터 결혼 안 한다는 말을 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
근데 어느 날부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길래 누군지 무척 궁금했어. 혹시 이상한 논팽이 좋아하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되고. 근데 딱 자네 같은 듬직한 사람 데리고 오니까 내가 더 안심이 된다. 우리 집에 들어와줘서 너무 고마워. 아닙니다, 장모님. 제가 부족하니 더 열심히 해서 이 사람 행복하게 만들어드릴게요. 장모님과 저의 어색한 첫인사는 이런 식이었는데 장인어른 역시 말수는 별로 없으셨지만 빙그레 웃음을 지어주시며 환영해 주었습니다. 두 분 다 젊었을 땐 농사를 지으셨는데 대대로 내려오신 땅도 많으시고 하여 이제는 사람을 쓰시고 관리 정도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땅 부자셨죠. 정확히 알 수는 없었으나 아내에게 들은 정도만 따져봤을 때 정말 저와 차이가 많이 나는 집이었습니다. 반면 당시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난처한 말들을 하며 저를 괴롭게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친구분과 고스톱 도박에 빠지시다 그만 본격적으로 도박의 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도움을 청하셨거든요.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달라며 20대 중반에 들어선 저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더니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자 기대하지 않았던 결혼 비용은 고사하고 난리가 나신 겁니다. 상견례 장에서부터 장모님과 장인어른에게 대뜸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요즘은 아들이 귀하지 않다, 딸이 귀하다 이런 말들 많이 하던데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거 모르고요. 우리 아들 좋은 대기업 들어가 일도 열심히 하고 선자리도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워낙에 잘났으니 그럴 수밖에요. 근데 사돈댁이 기울어진다는 건 아니지만요. 어찌됐건 저로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보내니 아쉬운 마음이 크네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요? 2명이 위로 더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거는 아들이라고 할 수도 없는 애들이고요. 얘가 진짜 아들이죠. 제 엄마밖에 모르는. 아무쪼록 제가 드릴 말씀은 저희 아들한테 잘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거의 장모님 아들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내는 거니 그에 맞는 값도 치르셔야 하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예단은 서로 안 하기로 했는데요. 네, 정말 저로서도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처가댁에서 집을 장만해줘서 들어가는 건데 그것도 부끄러울 마당에 어머니란 작자가 와서 아들 값으로 장사를 하려고 드시니까요. 상견례가 끝나고 이 일로 저는 너무 화가 나 어머니와 인연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에게도 너무나 죄송하다 몇 번이나 말했죠.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직도 잊지 못할 순간이네요. 두 분이서 저를 끌어안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딸아이에게 들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며 고생 많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가 너무 고생스러웠다고 들었어. 우리 딸애가 말은 많지 않아도 나는 다 알고 있었거든. 오늘 보니 우리 사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예상이 가네. 그간 고생 많았어. 이제는 정말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테니까 죄스러워할 것도 없고 용서 빌 것도 없어. 감사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얼굴을 못 들고 있자 장모님이 저런 말씀으로 저를 일으켜주시는 겁니다. 장인어른 역시 따뜻한 눈길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계셨죠. 여기에 저는 내가 드디어 진짜 가정을 만났구나, 좋은 사람들을 만났구나 하고 하늘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후로도 끊임없이 돈 요구를 하셨습니다. 제가 좋은 집에 장가간 걸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어머니가 아니셨죠. 언제 어디서 돈이 떨어지나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처가댁에 무슨 행사만 있으면 참석하려 들고 저희 아내와 저 사는 집까지 들러서 반찬 핑계로 집 앞에 죽치고 앉아있더라고요. 묻는 게 지겨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더니 글쎄 일주일에 5번은 집에 와 계시고 저희 아내는 또 오죽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시집살이라고 하죠. 우리 귀한 아들 잘 대접해야 한다며 아내를 시집살이 시키려 들더군요. 우리 아들 시금치도 못 먹는데 왜 시금치 같은 걸 만들고 그러니? 살림 하나도 똑부러지게 못하면 아내로서 자격 박탈이야. 아님 너 지금 잘 사는 집에서 살았다고 유세라도 떨고 싶은 거야? 고기 반찬 만들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니?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희가 고기를 안 좋아해서 만든 거예요. 저도 어머니가 자꾸 이러시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요란도 떤다. 네가 고기 굽기가 귀찮은 거겠지. 어디 내 아들 탓하고 앉아있어.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희 어머니 대단하시더군요. 그때 제가 못 참고 그랬습니다. 인연 끊기로 결심한 거 이제 정말이지 끊어내야겠다고요. 엄마, 나 도저히 엄마 받아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돈 줄 테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 보지 맙시다. 서로 죽는 날에나 보고 살자고요. 저 그동안 많이 참았어요. 그건 엄마가 더 잘하시겠죠. 이제 엄마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예요. 막말로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다고 엄마 노릇이 시어머니 노릇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제 다 그만둡시다. 뭐? 너 어떻게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저희 어머니는 뒤로 넘어갈 기세를 보이셨지만 저는 그대로 쭉쭉 말을 이어갔어요. 이젠 어머니 보고 살고 싶지 않고 그냥 이게 우리 가족의 최선이라고요. 슬프지만 맞았습니다. 아내는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나가시고 난 뒤 제가 아내를 껴안으며 더 이상 저희 어머니 못 오게 하겠다고 했죠. 지금 생각해도 이거 하나는 잘한 것 같네요. 그런데 인생의 힘든 일은 모조리 같이 샌드위치처럼 껴오는 건가 봅니다. 이것이 제 운명인가 봐요. 어머니가 여전히 집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치고 있는 사이 처제가 미국에서 완전히 귀국을 한 겁니다. 처제는 사실 저희 결혼을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까탈스럽고 이것저것 재고 따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본인이 미국에서 유학도 갔다 온 스펙도 있겠다. 일단 학력이 처지거나 직장이 처지면 무조건 깔보는 습성마저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를 보면 늘 빈약한 집안 배경을 얕잡아보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하였죠. 그날도 제가 어머니 때문에 한창 힘들어하던 도중 회사에서도 야근이 많아 기진맥진할 기세로 처가에 들렸을 때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가에서 저희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아서 처제의 귀국 파티 겸 모인 자리였는데요. 피곤한 얼굴로 처제에게 웃으며 고생했다고 말했더니 대뜸 제 겉모습을 훑어보고는 그러더군요. 우리 형부 옷 입는 센스가 좀... 어떻게 이런 옷을 입고 왔대요? 어머 언니 형부 좀 챙겨야겠다. 형부 저게 뭐야? 저러고 다니는 거야? 정말 미치겠다. 아니 누가 보면 막노동꾼인 줄 알겠어. 회사원 아니고. 언니는 창피하지도 않어? 너는 네 형부한테 말하는 게 그게 뭐니? 안 그래도 가뜩이나 힘든 사람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어머 엄마도 참. 내가 뭐 진지하게 말한 거예요? 장난으로 한 거지? 그죠 형부? 형부도 이해하죠? 아니 그리고 형부 내 귀국 선물 없어요? 설마 빈손으로 온 거예요? 장모님이 말려주셔서 장난식으로 한 비꼬기가 끝나긴 했지만 이런 비꼬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제 앞에서 일부러 영어로 말하기도 하고요. 장모님은 이럴 때마다 제게 처제가 철이 좀 없고 나이가 어려 그렇다며 이해해달라고 말씀하셨죠. 어렸을 때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저렇게 된 것 같다면서요. 제가 하도 자주 아프니까 단단히 혼을 내야 할 때도 못 내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았어. 그래서 그런지 버르장머리가 저 지경이 된 것 같아. 지 고모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다. 고모 탓할 거 없고 다 내 탓이네. 아니에요. 장모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저도 처제의 과거는 아내한테 들어서 잘 알아요. 사실 처제에겐 한 가지 아픈 과거가 있었는데요. 처제는 학창시절 큰 왕따를 당했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친구들에게 돌아가며 왕따를 당한 것인데 그 수위가 높았다나 봐요. 그래서 자주 아프고 그때부터 우울증을 토로하며 정신병원을 다니기 시작한 것이었죠. 장모님은 처제가 학교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매일 집에서 박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그게 안타깝고 불쌍해서 제대로 혼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처제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말이죠. 심지어 장모님의 지갑에 손을 댔을 때도 살짝 야단을 맞은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미안하네, 김서방. 마음 풀어. 내 저놈의 기집애 다신 저러지 않도록 단단히 말할게. 너 영희 한 번만 더 네 형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봐. 내가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다리 뭉둥이를 분질러 놓던지 할 거니까. 알았어? 그런데 이날 처제의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나 봅니다.
자기의 기구 파티라고 모여서 환영받을 줄 알았는데 욕이나 얻어먹고 있으니 그랬겠죠. 하지만 엄연히 자기가 잘못한 일이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중에 장인어른께서도 가담하셔서 너 그러는 거 아니야. 형부면 형부로 대해야지. 뭐 하는 태도냐 그게.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니? 네 엄마 말 맞다 나.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할수록 우리 집안 망신 주는 거밖에 안 돼. 부끄러운 줄 알아. 하고 한마디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입만 삐죽이다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로 양심을 품었는지 저를 죽도록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죽도록이요. 명절날에도 조용히 저를 노려보며 혼자 궁시렁거리곤 했어요. 그런데 그걸 자세히 들어보면 제 욕이라고 하더군요. 아내를 통해 알았습니다. 아내가 제게 한숨을 푹 쉬며 여보 미안해. 집에 꼭 한 사람씩은 문제 있다고 하던데 나는 제가 커서도 저럴 줄 몰랐어. 라고 말하더군요. 처제는 참고로 우리 아내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내의 수더분한 성격을 싫어했고 궁상 맞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아내가 저렴한 치약을 고르면 그거 가지고 왜 저러냐며 타박했고 화장을 안 하고 나타나면 사람들 시선을 좀 신경 쓰라느니 하는 그런 말들을 했고요. 자기와는 다른 아내를 어떠한 이해 없이 비난만 해대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열등감이라고 봤습니다. 처제보다 우리 아내가 훨씬 마음씨도 외모도 이뻤거든요. 그러니 어딜 가도 사람들이 아내를 더 친근하게 생각하고 칭찬을 많이 해줬는데 처제는 반면에 사람이 뾰족하고 못된 말만 찍찍 남발하니 그게 질투가 났던 것 같더라고요. 양이 쟤는 나도 못 말려. 그래서 당신이 어머니 문제에 나서준 것처럼 나도 내 동생 문제에 노력해볼게. 그래, 근데 너무 애쓰지 마. 나도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그리고 당신이 외로 내 편 들어주고 해줘서 기분 상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땐 처가 식구들 모두 처제 빼고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줬으니 괜찮았어요. 근데 처제 한 사람이 더 딸려오니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느 날 처제가 30대가 넘어가더니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한 명 데려온 겁니다. 저에겐 처제의 남편이니 동서이죠. 동서란 호칭이 어색하기도 하고 집안에 같은 남자 한 명이 더 온다고 하니 반갑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손윗 사람이니 먼저 친근하게 다가가주자 생각했어요. 처음이면 아무래도 이래저래 어색하고 적응하는 게 어려울 테니까요. 허나 동서는 제가 생각했던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딱 잘라놓고 말해 심각했어요. 처제의 허영과 사치에 10배 정도 부풀려 놓은 사람이었달까요. 왜 처제가 동서에게 반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첫날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을 뵈러 왔을 때부터 꽤나 껄렁거리는 자세로 들어와서는 집을 쭉 한번 살펴보더니 묻지도 않은 자기 경력이며 집안 배경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서는 정형외과 의사였는데 자신의 집안 전체가 모두 의사 집안에 친척들은 법조계에 몸을 담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 다들 사람들이 제 배경 들으면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한 집안에서 엘리트들이 주르륵 나올 수 있냐고요. 근데 이것도 다 집안 재력이 바탕이 되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나 누나나 동생들 모두 꾸준히 좋은 집안에서 좋은 과외 받으면서 살았으니 누릴 수 있었던 거죠. 뭐 그나저나 이 사람도 미국 유학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 수준이 맞는다는 걸 알았어요. 맞아요, 엄마 아빠. 이 사람 미술품 보는 안목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어쩔 땐 나보다도 놀랄 만큼 미술사에 대해 쫙 깨고 작품에 대해 줄줄 읊더라니까요. 두 사람이 그저 어떻게 만났는지를 물었을 뿐인데 동서는 자기 자랑부터 멋들어지게 해댔습니다. 과하게 의도적이었죠. 그 의도가 너무 뻔해 좀 거부감이 생기더군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약간 반신반의하는 듯 했습니다. 처제가 마음에 들어하니 허락은 하는데 동서란 사람 자체에 대해선 의구심을 품으신 거죠. 사실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어른 눈엔 아마도 동서의 됨됨이나 인성 이런 것들이 더 잘 보여지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저는 일부러 처제에게 축하한다며 행복한 결혼 생활 하라고 축을도 넉넉하게 하고 처제가 원하는 이것저것 요구사항을 들어줬답니다. 처제가 결혼할 때 건조대와 식기세척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내가 한참 고민하길래 제가 그냥 해주라고 했거든요.
가격이 비싸긴 했지만 한 번뿐인 결혼이니 들어주자고 했죠. 사실 저희는 아파트라고 해도 작은 평수에서 생활비도 200 넘지 않는 선에서 쓰고 있었거든요. 아내를 낳고 나서도 워낙에 절약하는 습관이 강했던 아내인지라 아이 용품 빼고는 아껴 쓰고 있었고요. 그런데 아내가 아이를 낳고 나서 이때부터 동서와 처제가 쌍으로 태클을 걸어오는 겁니다. 정말 너무 얄미웠고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독할까 싶었는데요. 저도 점점 마음속에 분이 쌓이는 게 느껴질 정도였답니다. 처음 아내가 낳은 아이를 보러 온 처제가 장난식으로 자꾸 못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형부를 닮아 그런가? 코가 너무 짧고 눈도 너무 찌끄만하네. 애기들은 원래 그렇지. 그리고 네 형부는 잘생긴 편이야. 언니, 눈 갈아 끼워야겠다. 형부가 뭐가 잘생겼니? 여보 안 그래? 형님,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맞다고 하면 기분 상하시려나? 두 사람은 이런 식으로 속을 긁어댔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긴 했지만 아이도 있었고 해서 참아 넘기기는 했죠. 근데 저희 딸아이가 커가면서 걷는 게 좀 느리고 언어가 좀 늦으니까 옆에서 자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학원이라도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온갖 간섭을 하는 겁니다. 에휴, 정말 묻지도 않는 조언이랍시고 옆에서 3시간, 4시간 해주는 사람들 얼마나 짜증나는지 여러분들은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단단히 경험했습니다. 물론 동서도 한몫했죠. 동서는 슬그머니 이런 말까지 얹더라고요.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걸 듣고 말입니다. 형님, 아버지 역할도 중요해요. 형님이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시지 못한 거 들었거든요. 배우지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 형님이 아버지 역할 잘해주셔야 한다고요. 혹시 또 알아요? 애들 엇나가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듣기로는 형님이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던데. 동서, 물론 나도 알고 있지. 내가 그걸 모를 리가 있나. 근데 이혼 가정에 대한 편견 같은 거 있나? 순간 불쾌해져서 저도 모르게 확 쏘아붙였습니다. 이미 저는 우리 아이와 잘 놀아주고 있고 열심히 육아에도 참여해주고 있는데 가정환경에 대해 논하니 짜증이 났거든요. 거기다 결정적으로 이 사건이 생기면서 처제와 동서는 이제 멀리해야겠다는 결론이 섰습니다. 그날은 처제와 동서가 우리 아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이라고 해서 축하해주겠다고 식구들 모두가 함께 모인 날이었습니다. 우리 딸 아이가 장기자랑을 한답시고 앞에서 열심히 춤도 추고 노래도 불렀는데요. 딸아이 꿈이 연예인이거든요. 다들 한 번씩 그런 꿈은 꾸잖아요. 특히 어린 아이들이 TV나 이런 곳에 노출되다 보니 딸아이도 연예인을 하고 싶어 했는데요. 그걸 보던 동서와 처제가 한껏 비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언니 너무한 거 아니야? 준이 저 실력에 무슨 연예인이래? 저 정도면 기획사도 못 들어가. 아무리 애기들 재롱잔치라고 해도 그렇지 저렇게 나대다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겠어. 여보 그만해. 애가 들으면 상처받겠어. 근데 조금 보기 그렇긴 하네요. 연예인이면 갖춰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준이가 얼굴이 형님 닮아서 못생기고 키도 작잖아요. 뭐 요즘 애들 나이 먹으면 키 큰다고 하긴 하지만 그건 모르지. 형님이 키가 작으시니 그 유전자가 어디 가겠어요? 맞아 형부.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우린 준이가 귀여워서 그러는 거예요. 언니도 기분 나빠하지 마. 난 우리 준이가 나처럼 좀만 더 이뻤으면 연예인도 할 수 있고 좋겠는데 안타까워서 그래.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죠. 이건 대놓고 저를 물먹이는 소리였습니다. 말이 먼저 나가더군요. 저기요 처제 동서. 지금 우리 애한테 뭐 하는 짓입니까? 어른이 되어서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잘했다고 박수 쳐주진 못할 망정 뭐가 뭐 어째요? 처제는 그럼 지금 그렇게 본인 얼굴에 만족해서 매일 성형외과 다니면서 얼굴 뜯어고치고 그러는 겁니까? 동서도 그런가요? 한순간에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딸아이는 결국 울고 말았습니다. 동서와 처제가 깔깔거리며 저딴 소리들을 늘어놓으니 결국은 딸애를 울리고 만 거죠. 딸애가 울면서 아빠 내가 괜히 한 것 같아. 나 춤도 못 추고 얼굴도 못생겼는데 내가 괜히 했어. 너무 창피해. 이렇게 말하는데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몸이 덜덜 떨리고요. 딸아이를 데리고 잠시 밖에 나갔다가 다시 한 소리 하러 들어왔더니 역시나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두 사람을 호되게 야단치고 있었습니다. 영희, 너 내가 말 안 했냐? 윤서방, 자네도 이러는 거 아니지? 왜 아이한테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해서 가슴에 멍을 만드나?
나는 인격 형성되지 않는 사람이 제일 싫어. 아무리 잘나고 사람이 쓸모가 많아도 다른 사람 함부로 비하하고 멋대로 구는 사람은 싫단 말일세.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런 사람이면 그 쓸모도 쓸모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사람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쓸모 있는 척 사는 거지. 장모님이 어렵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셨어요. 동서는 장모님이 잔뜩 열이 올라 화를 내니 아무 말도 못하고 처제와 비슷한 얼굴로 앉아있다 가더라고요. 두 사람에게선 사과 문자 하나 없었습니다. 아내는 거기에 또 열이 받아 했고요. 아내는 원체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잘 울기도 했고 또 상처도 잘 받는 만큼 여린 사람이었어요. 그 일로 동생에 대한 실망이 컸는지 두 번 다시 처제와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전화번호까지 지워버리더군요. 저도 괜스레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에게 미안했고요. 하지만 전 왠지 모르게 불길한 느낌이 느꼈습니다.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더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을요. 더군다나 당시 제게 새로운 일이 생겼는데요. 때마침 전 회사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상사를 만나 매일이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제 회사 동료였던 사람이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서 회사를 나간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게 제안을 한 거예요. 저는 이때가 아니면 더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알았다고 하고는 아내에게 동의를 얻었습니다. 여보, 동료네 쪽 아버지가 공장도 운영하시고 아이템이 꽤 괜찮아서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당신만 동의해주면 난 금방이라도 띄워주고 싶어. 우리 애한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어. 비록 대학도 내 돈으로 다니느라 늦게 졸업했고 회사도 늦게 들어갔고 집안 형편도 썩 넉넉하지 못하지만 내 인생만큼은 새롭게 살 수 있잖아. 우리 애한테 더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싶어. 아내는 제 말에 알겠다며 어렵게 동의했어요. 원체 아내는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라 많이 불안했을 것인데 제 의지와 열정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사업에 뛰어들어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일은 생각보다 잘 풀려나갔습니다. 초창기 4년까지는 고생하고 다른 사람들 비위도 맞춰가며 회사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를 꾹 참으며 버티었어요. 4년에서 5년은 거의 버티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그 버팀을 참고 견디었더니 이제서 일이 제 뜻대로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여기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상당했고 특히 가족 중에도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 어머니였죠. 그때 어머니가 암으로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이었는데요. 그것까지 외면할 수 없어 수술비를 보태주었더니 계속해서 저를 찾아오시더군요. 놀라웠던 건 저와 인연을 끊은 줄 알았던 저희 형제들까지 저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제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걸 들었고 자기도 숟가락을 얹고 싶다면서요. 그래도 우리가 한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인데 이럴 때 서로 돕고 살아야지. 안 그러냐? 나는 너 한 번도 남으로 생각해 본 적 없다. 너 언제나 내 동생이었어. 네가 잘 되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말인데 형도 네 회사에 자리 하나 만들어주면 안 될까? 형이 사실 요즘 먹고 살기가 힘들다. 형의 말을 듣는데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막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저희 형들은 결혼식 때만 잠깐 왔지 그 이후로도 오랜 시간 본 적이 없었고 생일에도 문자를 보낸 건 저였지 형들은 제 생일이 언젠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니, 제 인생에 관심이 없었죠. 근데 갑자기 사람이 성공이란 궤도에 올라서니 이렇게 떼거지들이 몰려와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라면 자존심이 상해 못할 것 같은 짓을 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그때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잘 되고 있는 거 다른 사람들 최대한 모르게 하자. 이번 일 겪고 나니 확실히 알겠어. 우리가 잘 된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 누군가는 반드시 질투하고 깎아내릴 거야. 그도 아니면 돈 달라고 붙거나 우리 형들처럼. 그러니까 당신도 처가엔 비밀로 해줘. 정 말하고 싶으면 처제 쪽엔 말하지 말아달라고 해주고. 알겠어. 당신 생각에 나도 동의해. 양이 같은 애는 아마 당신이 성공했다고 하면 배 아파 죽으려고 할 거야. 아님 뭐라도 뜯어내지 못해 안달이거나. 나도 말하지 않으려고 했어. 어차피 우리 어디 다른 데로 이사갈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이 생활 유지할 건데 뭐하러 말해. 난 이대로도 만족해. 당신이 검소한 모습 보여주니 참 고맙다.
아마 다른 여자들이었다면 명품샵 가고 싶어하고 가방도 사고 싶어하고 그랬을 텐데. 그랬더니 저희 아내는 제 말에 씩 웃더라고요. 어디 자기가 그럴 사람이냐고, 그런 돈 아까워 죽겠다고 하더군요. 차라리 그 돈 쓸 거면 제 사업에 더 투자하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니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죠. 늘 한결같은 아내를 위해서라도 저는 더더욱 열심히 일했고, 형제들과 어머니에게선 연락을 딱 끊어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원포를 놓았습니다. 이건 아버지를 통해 전달했는데요. 아버지는 오랜만에 온 자식의 연락에 약간 놀라신 듯 하더니 알겠다고 어색하게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아무쪼록 저는 이대로 지금의 평화를 이어가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처제가 아이를 낳고 동서가 자기 개인 병원을 차려 잘되기 시작하면서 둘의 허세가 하늘을 찌르기 시작하더군요. 처제가 아이를 낳은 건 좋은 일이었으나 문제는 처제가 자꾸 저희 아이와 비교하면서 자기 애는 뭐가 더 잘났네, 더 잘났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아내는 되도록 처제의 연락을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처제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해댔죠. 아내가 전화를 안 받으면 저에게까지 연락해서 언니를 바꿔달라고요. 언니, 우리 애는 벌써부터 예체능에 재능을 엄청나게 보이는 것 같아. 내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안다니까? 글쎄 어제는 피아노를 가르쳐줬는데 바이올린도 하고 싶다는 거야. 아무래도 두 개 다 가르쳐봐야겠어. 그래야 우리 애가 뭘 더 잘하는지 알 수 있지. 언니 애는 그러고 보면 참 안쓰럽다. 우리 애기처럼 다 잘해야 되는데. 얘, 그렇게 어린애한테 자꾸 뭐 배우라고 강요하고 그럼 못 써. 너 너무 어렸을 때부터 애 영어 유치원 보내고 한글도 못 되는 애가 얼마나 힘들어했어. 그거 잊었어? 괜히 스트레스 주지 말고 자유롭게 키워. 그래야 애를 알아가고 하는 거야. 매일 맘카페 같은 데 가입해서 자꾸 이상한 말만 주워듣지 말고. 어머머머, 언니 질투하는 거야? 우리 애가 너무 잘나서 그래? 참나. 언니, 아무리 그래도 동생 애 질투하는 건 너무했다. 언니 애가 잘나지 못한 걸 왜 나한테 풀어? 언니도 그럼 학원 보내고 가르치고 해. 너무 안 하니까 점점 애가 이상해지잖아. 하기야, 그것도 경제력이 뒷받침 돼줘야지. 형부가 시원치 않으니 언니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겠지? 그러길래 형부 좀 괜찮은 남자로 골라서 결혼하지 그랬어. 너 말 그만 못해? 자꾸 유치하게 나올 거야? 네 형부 벌이에 대해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내가 왜 몰라. 형부 벌이로 언니 식구 겨우 먹고 살잖아. 우리 남편 의사야. 의사 월급이 얼만진 알아? 가늠이나 돼? 개인 병원까지 떡하니 차려줘서 잘 나가는 의사 남편이니 나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언니가 뭘 알아? 원래 애는 여기 서울 아줌마들이랑 계속 정보 주고받으면서 키우는 거야. 나중에 두고 보자고. 알게 되겠지. 부모 경제력에 따라 애 수준도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원래 애도 부모 수준 따라가는 거거든. 아내의 말에 발끈한 처제는 이렇게 다다다 악질적인 말을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는 부유한 경제력이 뒷받침되니 이런저런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낼 수 있다며 저희를 안타까워하더군요. 아내는 여기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얼굴이었지만 제 얼굴을 보고 한번 참는 듯 했습니다. 제가 처제네 쪽엔 항구하라는 약속을 지키려고요. 솔직히 저도 그 말을 듣고 인간으로서 화가 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너무 비인간적인 말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어차피 제가 동서보다 버는 돈이 훨씬 많고 처제가 말한 그 수준 차이는 이미 어마어마할 테니까요. 그리고 저와 아내는 이미 아이가 원할 때 나중에 유학을 보내주기 위해 다 결정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 때문에 더 그런 말들에 발끈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열등감이 있고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들이 발끈하고 곱씹고 힘들어하는 거지. 저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고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형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날 동서도 처제도 제게 깊이 고개를 숙이게 되었는데요. 처가가 한바탕 뒤집혀지고 말았네요. 이날은 장인어른의 생신날이었어요. 평소에도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시는 장인어른이셨기에 어떤 선물을 해드릴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구두를 골랐습니다. 장인어른은 신발에 관심이 많은 멋쟁이셨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좋은 구두를 하나 포장해 처가에 도착을 했죠. 마침 처제와 동서도 함께 와 있었는데 어쩐지 두 사람의 어깨가 바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 형님 왔어요? 저희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차가 많이 막히셨나 봐요.
처음엔 이렇게 동서가 살갑게 굴더라고요. 원래는 본체 완치하던 동서가 웬일로 저러나 싶었습니다. 처제 역시 오늘따라 저를 보고는 아무 말도 않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형부 오늘 너무 피곤해 보이신다. 다크서클이 한가득이에요. 하며 괜한 핀잔을 주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상했죠. 자, 다들 모여 앉게나. 얼른 밥부터 먹자고. 배고프지? 어찌됐건 일단은 장모님이 생신상을 차려놓으셨으니 다 같이 둘러앉아 정성스러운 잡채와 불고기, 장인어른이 좋아하시는 굴을 비롯한 음식들을 양껏 먹고서는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장인어른이 최근에 장기에 빠지셨는데 저도 한때 장기에 관심을 뒀어서 그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죠. 그러다 배가 좀 꺼졌다 싶었을 즈음 후식으로 아내가 직접 만든 케이크를 꺼냈었죠. 우리 아내는 워낙 솜씨가 좋아 베이킹도 직접 할 수 있었거든요. 아내가 만든 케이크에 적힌 정성스러운 문구, 사랑하는 아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라는 문구를 보고는 장인어른께서 감동스러운 눈물을 지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역시 최고네. 고맙다, 고마워. 장인어른, 이거는 제 선물입니다. 장인어른께서 이 브랜드 구두 좋아하시잖아요. 신고 친구분들께 자랑도 하시고 좋은 곳도 많이 다니세요. 제가 구두를 선물해드린 이유는 사실 장인어른이 신발에 관심이 많기도 했지만 장모님과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이나 그런 경치 좋은 곳을 간다면 이 구두를 신고 사진을 멋들어지게 찍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 선물해 드린 거였습니다. 장인어른은 예상대로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반짝거리는 구두가 너무 마음에 든다며 해외여행 가실 때 꼭 가져갈 거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시더군요. 아이 같은 그 모습에 저도 덩달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를 방망이로 내동댕이 치듯 깨버린 건 동서였습니다. 동서가 갑자기 픽 하며 웃더니 장인어른을 데리고 밖에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바람도 쐬고 가까운 곳을 걸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 선물은 밖에 있거든요. 의기양양하게 웃는 처제를 빼곤 모두가 의아했습니다. 무슨 선물이길래 밖에다가 준비해놨다는 건지 궁금했죠. 그리고 장인어른 역시 기대하는 표정으로 나가셨는데 외제차가 떡하니 서 있더라고요. 벤츠였는데 장인어른께서는 그 차를 보고 약간 멋쩍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니, 정말로 이걸 선물로 주는 거야? 선물이 너무 커서 부담스러운데. 아니에요, 장인어른. 을사사위 성인이 이 정도는 받아주셔야죠. 그리고 제가 얼마 버는 놈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전혀 무리 아니니까 받아주세요. 동서는 저를 보며 장인어른에게 그렇게 말하더군요. 이상하죠. 선물은 장인어른에게 주면서 저를 보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고맙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는 동서는 흐뭇하게 웃더니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그러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폭탄 발언이었는데요. 형님, 그것도 선물이라고 준비했어요? 하여튼 구질구질한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형님 아무리 못해도 제 수준을 맞춰오셨어야죠. 저희 안사람한테 못 들으셨어요? 구두가 뭡니까 구두가. 빈털털이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단번에 인상이 찌푸려지고 그 핏덩어리 같은 놈이 뭐하는 짓인가 싶어 동서를 노려보았습니다. 문제는 그 귓속말이 무척이나 컸다는 점이고 그것을 뒤에 있던 장인어른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장인어른은 손에 쥐고 있던 차키를 그 자리에서 곧바로 동서에게 집어던졌습니다. 그러더니 제 정체를 밝혀버리셨죠. 뭐라고? 자네 지금 뭐라 했나? 빈털털이? 이거 큰일 났구만. 자넨 겨우 을사겠지만 자네 앞에 있는 우리 김서방은 아마 몇십억대의 자산을 만든 사람이야. 증거가 필요하겠지? 자, 이게 바로 우리 김서방 건물이네. 여기 있는 회사 보이나? 자, 명함도 보여주지. 직함도 보이지? 자네 형님이란 사람이 이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야. 이제 네 분수 좀 알겠어? 동서는 제 회사 명함을 보자마자 그야말로 쓰러질 듯한 표정이 되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마도 놀랐을 거예요. 사실 제 회사가 의료계와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이고 의사가 아니더라도 모를 수 없는 회사였거든요. 그러니 더더욱 놀란 동서는 넙죽 엎드릴 기세로 처제와 저를 번갈아 보더군요. 처제도 너무 놀라 제 아내를 쳐다보고 있었고요. 아내는 처제를 일부러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진짜야? 형부가 정말로 저런 위치의 사람이라고?
말도 안 돼. 그럼 왜 말 안 한 건데? 왜 속인 건데? 속이다니 뭘 속여. 내가 너한테 왜 속속들이 우리 집 사정을 말해야 하는데? 난 처음부터 너를 말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넌 우리 가족에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니? 영희야, 이젠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병원 망해가는 거 모를 줄 알아? 우리 다 알고 있어. 여기에서 아내의 말에 동서는 정말로 무릎을 털썩 꿇어버리더군요. 아마 동서는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희는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동서의 병원이 망해가고 있고 불친절한 진료로 소문이 안 좋게 나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도 무리해서 외제차를 선물해 저를 무시하려 했던 동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미 저를 대신해 그들을 짓밟아주고 있는 아내를 보니 그만하면 됐다 싶어 아무 말도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인어른이 통쾌한 한 방을 날리셔 마무리를 지으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자네가 선물한 이 차 도로 가져가게. 이미 큰 사이가 내게 외제차라면 몇 대를 선물해줘서 질려서 안 타려던 참이니까. 사람이 건방을 떨어도 정도가 있지. 어디선 이런 말도 안 되는 시건방을 떨어? 자넨 이 기회에 단단히 알게나. 사람이 짖고 까부는 것도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 한다는 걸. 알겠나? 이제 그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둘 다 꺼져. 양이 너도 이제 없다 생각할 테니 다신 집에 들락거리지 말아라. 장인어른의 이 한방은 정말이지 통쾌했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질질 흘리며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의 생신 파티는 조금 어그러지긴 했지만 저희끼리 축하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장인어른은 이날 제 손을 잡고 그러시더군요. 자네가 많이 애쓰고 참아준 거 알아. 나는 자네같이 그릇이 넓은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네. 자네 아랫사람이 꼴보기 싫은 행동 수차례 했는데도 그걸 다 넘어가 주지 않았나. 그걸로도 이미 증명이 된 셈이지. 내가 뭐 재산이랄 것도 당연히 자네보다 별로 없고 가진 건 크게 없지만 난 자네를 내 가족으로 맞이해서 그게 너무 고맙고 천운이라고 생각하네. 자네는 하늘이 내려준 복이야. 이 말은 아마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울컥이는 감정을 애써 눌러가며 고개를 끄덕였죠. 장인어른의 손을 맞잡으며 저도 그랬답니다. 앞으로 남은 날 효도도 많이 하고 있는 힘을 다해 도움이 되어 드리겠다고요.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 제 주변에도 참 많습니다. 고급 아파트에 살아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삶이 불공평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행복이란 건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제겐 그게 가족과 같은 말이거든요. 어린 시절 갖지 못했던 가족을 이렇게 처가를 통해 얻었으니 더 바랄 게 있겠나요? 저는 지금 이 상태로 충분히 만족한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고 특색 없는 여자 사연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겪었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야기를 사연으로 써볼까 합니다. 다름 아니고 시댁 쪽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결혼 당시에 시부모님은 별거 중이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시댁의 옛날 집이라는 지방에 내려가 계셨고 시댁에는 시어머니 혼자 기거하고 계셨죠. 그렇게 된 지 약 1년이라는 얘기를 당시에 들었었어요. 시부모님 두 분의 사이가 소원해진 것은 그보다도 훨씬 오래되었다고 했었고요. 요즘에 황혼 이혼이 꽤 많다잖아.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이혼이 아니라 별거를 하시는 거면 더욱 신중하신 분들일 수도 있어. 저는 그리 여기면서 시부모님의 별거를 예사로 받아들였더랍니다. 참고로 남편이랑 연애를 정확히 1년 3개월 하고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연애를 하는 동안에는 서로의 집안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관계에만 충실했던 것 같아요. 저는 친정 식구들에게 남편하고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이며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을 진작에 전달했었고요. 친정 식구들은 그러냐면서 좋게 잘 만나보라고 한 게 다였습니다.
꼬치꼬치 캐묻거나 깊이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저의 경우가 이러했기에 남편 쪽도 비슷하거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여겼더랬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남편은 아예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더군요. 결혼 약속을 하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해보자고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야 남편은 시댁 식구들에게 저의 존재를 알렸어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낯설고 갑작스러운 존재로 받아들이셨고요. 이 시기에 저의 신경을 긁었던 사람이 바로 남편의 여동생입니다. 저에게는 시누이였던 이 인간은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았어요. 시누이에게 처음부터 대뜸 호칭을 아가씨라고 하기에는 너무 민망하잖아요. 저나 시누이나 많은 나이도 아니었고 둘 다 20대였는데 그 정도까지 격식을 차리면서 처음부터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시누이를 언니라고 칭하며 불렀었습니다. 남편이 연애 기간 동안 자기 가족 이야기를 워낙 안 했었기 때문에 저도 시누이가 어떤 인물인지 전혀 몰랐어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처음 대면했었는데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자꾸만 몸을 기울이면서 속닥속닥거리는 모습이 솔직히 좋게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이지요. 뻔히 이 집안의 예비 며느리가 되겠답시고 인사를 온 당사자가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도 굳이 귓속말을 자꾸 해가면서 저를 흘겨보는 것은 별로 달가운 행위가 아니었거든요. 아까부터 왜 자꾸만 저러지? 여자끼리 신경전을 부리는 거야? 아니면 벌써부터 시어머니랑 시누이 연합으로 시자 들어가는 사람들끼리 나를 배척하겠다는 거야? 뭐야, 진짜로? 기분이 나쁘기는 했지만 그것 가지고 꼬투리를 잡을 것까진 못 되었기에 저는 어색하게 미소만 지었더랍니다. 꽂아 놓은 보릿자루 신세로 말이죠. 진솔 씨는 사람이 엄청 소박한가 봐. 그거 팔찌 유행이 한참 지난 디자인인데도 끼고 다니는 거 보면 결혼해서 사치는 안 부리겠어. 그치, 엄마? 저를 보면서 재미있는 듯 웃더니 시어머니한테 자꾸 저런 식으로 말을 걸더군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대충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웬만하면 예비 며느리의 편을 들어주실 법도 하건만 당신의 딸에게 무조건 분위기를 맞춰주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싸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진솔 씨는 우리 오빠보다 학벌도 뒤처지고 직업도 뒤처지는데 어쩌면 우리 오빠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 내가 보기에는 외모가 비결인 것 같지도 않고 짐작하기 어려운 다른 이유로 우리 오빠의 마음을 단단히 사로잡았나 봐요. 꼭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맞아야지만 사람 간의 대화가 되고 마음이 통하는 건 아니죠. 특히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요. 시누이의 깐죽거림에 제가 무뚝뚝하게 받아쳤습니다. 첫 만남부터 이제 인사하고 알게 된 지 단 2시간 만에 싸가지 없이 말을 아무렇게나 틱틱 뱉는 시누이가 저는 마음에 차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덤덤하게 대답을 하면서 표정은 은은하게 미소만 짓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시누이가 자기가 첫 만남부터 저를 완전히 이겨먹기에는 글렀다고 느낀 것인지 혼자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저는 필요 이상의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내렸고 시어머니나 시누이 앞에서 먼저 대화 주제를 꺼내든다거나 눈에 띄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안 부딪히고 상대하지 않는 게 상책이겠구나. 그런데 제가 그렇게 파악을 마치고 결심을 마치면 뭘 하나요? 상대 측에서 저한테 접근을 먼저 해왔던 것을요. 결혼식 날짜를 향해 달려가던 어느 날 시누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시누이한테 저의 번호를 알려주었나 아니었나 긴가민가 했었네요. 저기 언니, 실례지만 제 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 우리 오빠 휴대폰에서 내가 찾아봤어요. 역시 저는 알려준 적 없었건만 시누이가 멋대로 알아낸 것이었더군요. 조금 황당한 채로 왜 연락하셨냐고 물었더니 시누이가 갑자기 무게를 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솔 씨, 우리 오빠한테 혹시 뭐 숨기는 구석은 없겠지? 네? 숨기는 거라뇨?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한테 숨기고 싶은 게 뭐겠어. 과거를 말하는 거지. 우리 오빠 키도 크고 덩치도 커서 그렇지 마음 많은 소녀 감성 뺨치는 사람이야. 굉장히 속이 여린 사람이고 남을 등쳐먹는 건 꿈도 못 꿀 성정이거든. 그래서 연애를 많이 해본 것도 아닌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진솔 씨는 우리 오빠 만나기 전에 연애를 몇 번이나 해봤어? 아니, 난데없이 그런 질문은 저한테 왜 하는 것인지. 당황하면서도 저는 남편이 연애 상대로는 딱 3번째였다고 솔직하게 말을 해주었죠. 그랬더니 신우이가 의심하는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정말? 확실해? 혹시 더 있는 건 아니야? 제가 이런 걸로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저 인기 많은 여자도 아니었고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보통 수준으로 연애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보통 수준이 뭔데? 진솔 씨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뭐야? 네? 그냥 남성 편력 없이 마음이 닿아서 상대와 교제를 하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아, 그래? 진솔 씨는 그러면 전에 만나본 남자들하고 연애 기간이 얼마씩 됐어? 어느 정도까지 진지한 관계였어? 와, 신우이가 이런 것들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자기가 뭔데 남의 연애사를 그 정도까지 물어보는 건가요? 정말 기가 막혀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 죄송한데요. 왜 제가 일일이 답변을 해드려야 하는 걸까요? 그런 것들이 제가 결혼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지. 진솔 씨, 요즘에 더러운 과거를 지닌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런 거 숨기고 결혼하면 상대방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는요, 우리 오빠가 그런 여자랑 결혼하는 꼴 절대 못 봐요. 진솔 씨가 사람이 수더분해 보이는데 이런 사람이 원래 뒤가 더 구린 법이거든. 뭐라고요? 뒤가 구려요? 웬만한 건 내가 다 이해해 줄게요. 그러니까 무슨 과거가 있었는지 그냥 나한테 솔직하게 지금 털어놓으세요. 이 기회를 놓치면 진솔 씨 후회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웃기고 자빠진 사람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제 일은 그냥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빠져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한 뒤 제가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한테 신우이가 저한테 했던 말들 전부 다 전달하였고요. 남편이 듣자마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면서 계속 한숨을 푹푹 내쉬더군요. 내가 진짜 미안해. 걔가 원래 좀 그런 애야.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내가 단단하게 일러둘게. 내가 괜히 우리 가족들을 너한테 미리 소개 안 시켜준 게 아니란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도 골치가 아픈 입장이야. 남편은 자기 여동생 때문에 살면서 난감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면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남매가 서로 닮지 않고 달라서 다행이라는 안심이 묘하게 드는 거예요. 시누이가 골칫덩이일 뿐 저랑 결혼하는 당사자인 남편은 멀쩡하니까 상관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누이는 어렸을 적에 병을 앓아서 크게 아팠고 병원 신세를 오래 지기도 했었대요. 그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시누이를 옆에서 보살피고 간호했던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딸에 대한 애착이 강해지셨다고 하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시누이에게 매달려 계실 때 시아버지께서는 묵묵하게 가장으로서 사회생활을 하셨고 남편은 집안일을 대체로 도맡아 하면서 지냈다고도 하였고요. 우리 어머니가 자랄 때 외갓집에서 그렇게 구박을 많이 받으셨대.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는 이유로, 공부머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재주가 뛰어나지 않다는 이유로 별별 명목으로 그렇게 집안에서 구박을 받으면서 사셨다나 봐. 눈칫밥만 먹고 사셨대. 그게 한이 돼서 내가 보기에는 내 여동생한테 자신을 투영해서 더욱 잘해주려고 하시는 걸 수도 있어. 시어머니의 편애를 등에 업은 시누이는 언제나 기세등등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누이가 학교 다닐 때 남편이 시누이랑 시누이 친구들에게 밥도 몇 번 사주고 용돈을 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럴 때면 시누이는 자기 친구들로부터 저런 오빠를 두다니 부럽다라는 시선을 받았고 그걸 즐겼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오빠를 자기 위신 세우는데 이용하기 시작했던 것도 같아요. 술만 마셨다 하면 꼭 남편한테 연락해서 자기를 데리러 오라고 했었다네요. 심지어 신우이는 만취를 하지 않았을 때도, 그리고 자기랑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을 때도 꼭 남편을 불러다가 부려먹었다고 합니다. 그랬었으니 그런 자기 오빠가 갑자기 자기한테 미리 언질도 없었던 여자랑 결혼을 한다니까 단단히 심사가 꼬였나 보네. 일부러 나한테 못 살게 군 게 뻔해. 그러면서 저는 이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시댁의 실권자는 늘 시어머니셨다는 사실입니다. 시아버지께서도 한 수 접어주셔야만 했대요. 남편도 시어머니 말씀이라면 꼼짝 못하고 살았다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든든한 뒷배를 둔 시누이가 초장부터 싸가지 없게 굴 수 있었던 것이죠. 시누이가 왠지 시어머니한테 저의 흉을 보면서 오만 뒷담화를 벌써 다 해놨을 것 같은 불길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약간 큰일 났다 싶기도 했지만 설마 결혼하고 나서 무슨 문제라도 생기겠나 싶어서 저는 남편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미 결혼식 날짜까지 나와 있었고 식당 예약까지 마친 상황에서 낙장불입이나 다름없었는데 제가 무슨 재고를 할 수 있었겠나요? 남편 하나만 믿고 가자는 각오로 결혼해버렸죠. 아유,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다 커서 시집을 가게 됐대? 너희 아빠가 살아계셨더라면 지금 너의 이 모습을 누구보다도 어여쁘게 봐줬을 텐데 이렇게 좋은 날을 나만 누리다니. 웨딩드레스 차림의 저를 보면서 친정엄마는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런 친정엄마를 담담하게 달래는 것은 제 친정오빠의 몫이었죠. 이렇게 행복한 날에 울지 말라면서 저 대신 친정엄마를 성의껏 달래고 진정시켜 드리더군요. 저는 친정아빠가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저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생각하기도 싫은 강도 사건에 휘말려서 세상을 뜨셨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어버린 저희 가족은 그 후로 많이 방황했었어요. 저는 중학교에서 질이 나쁜 친구들과 잠시 어울리기도 했고 모범생이던 친정오빠는 공부에서 손을 놓았었으며 살면서 술을 입에 대신 적도 없으셨던 친정엄마는 늘 소주를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내 억울하게 돌아가신 친정아빠의 몫까지 열심히 살아내자는 각오로 친정엄마, 친정오빠, 그리고 저까지 세 사람이 다짐을 하였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다는 약속들을 서로에게 하면서 반드시 오래오래 살자고 하였었죠. 아빠, 나 결혼해서 잘 살게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다짐을 저는 돌아가신 친정아빠를 향해 올렸어요. 저는 결혼한 뒤 시댁 근처의 작은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의 직장이 시댁에서 통근하기 좋은 위치였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돈을 모으고 체계적으로 미래 계획을 한 뒤 2년 안에 이사를 가자는 심산이 두 번째로 있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시어머니께서 간곡하게 당신의 근처에 아들 며느리 부부가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와 별거를 시작한 이후에 일상이 허해지셨다나 하면서요. 시누이는 이직 준비로 바빠질 예정이었고 또 이직을 하게 되면 시댁이 아니라 자취방을 구해서 살게 될 수도 있으니 저희 두 사람이라도 시댁 근처에 살기를 시어머니께서는 너무나도 원하셨어요. 무조건 2년 안에 이 집을 나가서 다른 동네로 이사 가기로 하였으니 크게 나쁠 건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 직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고 일감을 몇 개 받아다가 집에서 처리하는 식의 아르바이트 같은 걸 새로 시작하였거든요. 저는 시간이 여유로웠기 때문에 혹시 시어머니께서 적적하다 하시면 제가 같이 놀아드릴 수 있을 거라고 여겼어요. 신혼집으로 삼은 빌라가 옛날 집이라서 내부 리모델링을 살짝 하고 들어갔는데요. 결혼식 끝나고 딱 열흘 뒤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주 전에 마지막 점검차 남편이랑 그 집에 방문하였는데 시어머니랑 시누이도 합류하였어요. 시댁이 바로 근처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베란다에서 바깥 풍경 보시면서 여기 동네에 관한 이모저모를 늘어놓으셨고 옆에서 남편이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는 집안 곳곳을 꼼꼼하게 살피고 있었고요. 그때 신우이가 저 들으랍시고 혼잣말을 크게 하였습니다. 색깔 배치가 왜 이래? 무슨 할머니 할아버지가 새로 이사가는 집 같네? 와, 요즘 나오는 건데도 수도꼭지가 이렇게 옛날 모양이야? 너무 신기하네. 저 방만 벽지 색깔 다른 거 진짜 촌스럽다. 화장실 문고리는 또 왜 저런 모양이래? 아휴, 나 같으면 당장 바꿨다. 자꾸 이런 말들을 중얼거리면서 집안을 활보하는데 저도 모르게 주먹이 불끈 쥐어지더군요. 기어이 신우가 저를 보면서 아예 대놓고 진솔 씨는 미적 감각이 좀 떨어지는 사람 같아. 하긴 옷차림새며 꾸미고 다니는 것만 봐도 알 것 같긴 해. 집안 디자인하는 것도 정말 시대에 뒤떨어지게 하는구나. 이러기도 힘든데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말을 웃으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바로잡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신우이한테 그랬어요. 아가씨, 저는 아가씨의 오빠랑 결혼한 사람입니다. 호칭 똑바로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가씨보다 나이는 한 살 어릴지라도 엄연히 이제는 제가 아가씨보다 손윗 사람인 점 그 머릿속에 새겨주셨으면 좋겠네요. 어? 참나 웃긴다. 그럼 내가 뭐라고 불러야 되는데? 모르셔서 묻는 거예요? 당연히 저한테 새언니라고 불러주셔야죠. 반말 찍찍 날리는 것도 그만해 주시고요. 사람 비꼬는 말도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거 되게 교양이 없어 보여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화들짝 놀라더니 이내 얼굴에 열이 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릴 만큼 순간적으로 수치심이라도 들었었나 보죠. 저는 그런 신우이를 무시한 채 다른 방을 둘러보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잠시 후 저의 뒤를 따라온 신우이가 얼굴에 화가 잔뜩 묻은 채로 떠들어댔어요. 내가 너 우리 오빠랑 결혼한다고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어딘가 별로라고 느꼈어. 내가 사람 써서 너 뒤 구린 게 있는지 싹 다 밝혀내려고 할 거야. 자기만 잘난 척하면서 고고하게 구는 사람 치고 진짜로 멀쩡한 사람? 내가 살면서 한 명도 못 봤어. 순진한 우리 오빠 꼬드겨다가 등골 빼먹으려는 작정이겠지? 너 구린 구석이 있나 밝혀지면 그때 한번 보자고. 사기 결혼 반드시 내가 취소시킬 테니까. 혼자서 북치고 꽹과리치고 얼쑤 하는 모양새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망상증에 걸린 환자라도 보는 줄 알았어요. 제가 대단한 인물도 아니건만 자꾸 뒤가 구린 게 있다고 믿으면서 헛소리하는 게 짜증스럽기도 하였고요. 열받아서 저도 신우이에게 한 방 날려줬죠. 자꾸만 이상한 추측을 하시는데 그러는 아가씨야말로 진짜 과거가 더러우신 거 아닌가요? 내 과거가 더럽다니? 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잖아요. 자기가 떳떳한 영역에는 신경을 안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아가씨가 과거가 있다느니 어쩌느니 하시니까 저로서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네요. 아가씨가 옛날에 이상하게 사셨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이렇게 구시는 게 아닐까 싶어져요. 속된 말로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도 하잖아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신우이는 저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제가 놀라서 비명을 지르자 남편이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는 남편 앞에서 엄청난 연기력을 발휘한 신우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시비 걸리고 머리채까지 잡힌 건 저였는데 신우이가 정말 가증스럽게도 제 머리를 얼른 놓아주고는 제가 먼저 시댁에 대한 불만은 이것저것 말했다면서 자기는 참으면서 듣고 있다가 더 이상 집안의 욕을 들을 수가 없어서 홧김에 제 머리채를 한번 잡은 거라는 헛소리를 늘어놓았어요. 신우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사람이 뻔뻔한 것도 유분수지 저 정도면 정신병이 있는 사람은 아닐까 싶었네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변명하기도 싫어서 저는 고개를 휙 돌려버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 저를 책망하긴커녕 신우이한테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며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 내 배우자만 저렇게 내 편이면 됐지. 신우이가 열심히 신우이 짓을 해봤자 나한테는 별 영향도 없어. 혼자 지랄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해.
저는 남편의 태도에 안심이 되었는데 그런 저를 보면서 시누이가 억울해 죽겠다는 얼굴로 눈을 크게 부라리더군요. 그리고는 집을 나서기 전부터 아주 시어머니한테 찰싹 달라붙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떠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슬쩍 바라보시는 눈길이 심상치 않았어요. 분명 시누이가 온갖 양념을 친 저의 험담을 시어머니께 전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괜히 찜찜해서 골머리를 앓으며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옷을 갈아입고 가지고 나갔던 가방 안을 정리하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분명히 가방 안에 들어있던 제 브로치가 안 보이더라고요. 원래는 재킷에 브로치를 달고 있었는데 시누이가 보고 또 촌스럽네 어쩌네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할까봐 그걸 아예 차단하고자 잠깐 빼서 가방 안에 넣어두었었거든요. 남편한테 연락해서 혹시 차에 제 브로치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건 못 봤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신혼집에 흘린 모양이었죠. 남편이 리모델링 업자분들께 연락해서 브로치를 보거든 수납장에 넣어달라고 하였어요. 하지만 다시 그 집에 가보았을 때도 브로치를 찾지 못했고 업자분들도 못 봤다고 하셨습니다. 어라? 정말 이상하다. 그럼 그게 어디로 갔지? 따로 흘릴 때는 절대로 없는데 발이 달려서 도망간 것도 아니고 누가 내 가방 안에서 그걸 보고 훔쳐간 것도 아닌데 그게 어디로 갔냔 말이야. 내가 아끼던 브로치였는데. 너무 속상했지만 찾을 길도 없어서 그대로 아끼던 브로치와는 영영 작별이었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2주 정도가 흘렀을 때 제가 시댁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왠지 느끼고 있는 바였지만 시어머니께서 미묘하게 저한테 쌀쌀맞으셨어요. 너는 그럼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그것밖에 안 되니? 남는 시간에 여기 와서 나한테 반찬 만드는 거나 좀 배웠으면 하는구나. 너 저번에 요리하는 거 보니까 영 못 쓰겠더라. 그래가지고 무슨 부엌 살림을 하겠다는 건지. 아, 네 어머님 그렇게 할게요. 퉁명스레 말씀하시니까 저는 영문도 모르고 눈치만 계속 살폈죠. 제가 뭘 잘못하기라도 했나 아니면 시어머니께서 원래 저러신 분인가 추측을 하는 와중에 저는 내심 시누이가 안 좋은 얘기를 다 떠들어 놓았구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시누이 흉을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역으로 시누이 칭찬을 하면서 다 같이 둥글게 살자는 작전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 저는 그 생각으로 골몰해 있었어요. 결혼해서 시댁이 생긴다는 건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어머니께서 시키신 대로 바닥에 물걸레질을 하고 있던 때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옷방 구석에 가지런히 걸려있던 시어머니의 스카프들 중에서 한 개에 브로치 장식이 달려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까 그것은 스카프에 아예 박혀있는 게 아니라 따로 꽂아서 스카프에 매듭을 지은 모양새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그 브로치를 빼내어 살펴봤죠. 그랬더니만 뭐야 이거? 혹시 내 브로치 아니야? 내가 잃어버린 브로치랑 똑같이 생겼잖아. 스카프에 매듭을 짓고 있었던 건 다름 아닌 저의 브로치였어요. 제가 잃어버린 것과 완벽히 일치해 보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던 때에 시어머니께서 다가오셨어요. 너 아직도 여기 닦고 있니? 그런데 거기 서서 뭐 하는 거야? 네?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저 어머님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요. 혹시 이 브로치 어디서 사셨어요? 여기 스카프에 달려있던 건데요. 남의 물건에 왜 함부로 손을 대니? 그거 내가 스카프 묶을 때 유용하게 쓰는 건데 네가 그걸 왜 묶고 앉았어? 네? 그럼 원래 이걸 사용하고 계셨단 말인가요?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잃어버린 브로치랑 이게 너무 똑같이 생겨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런 보석 브로치가 다 거기서 거기인데 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이 튀어갔단 말이야? 너도 참 너무하는구나. 시어머니의 지적에 저는 순간 내가 실수했구나 싶어졌습니다. 말씀대로 그 브로치는 단순한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어렵사리 접할 만한 건 아니었어요. 한때 유행했던 디자인이기도 했고요.
그때 많이 팔렸다면 시어머니께서도 동일한 걸 구입해 두셨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죠. 시어머니께서 저를 실망하신 눈치로 쳐다보시길래 저는 민망해져서 얼른 브로치를 원래 스카프 자리에 꽂아두었습니다. 저는 그걸 황당한 우연이라고 여기며 넘겼습니다. 그 동네에 적응을 해가면서 이곳저곳 단골 삼을 만한 가게들도 많이 알아놓았고요. 남편하고도 무탈하게 잘 지냈고 하는 일도 적당해서 좋았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죠. 그 두 사람은 완벽한 연합작전으로 저를 배척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어요. 시누이가 저에게 막말을 쏟아내면 시어머니께서는 말리시거나 혼내시진 않고 너무 그러지 말고 앞으로 친하게 지낼 생각만 해라는 식으로 훈수만 두셨습니다. 학교에서 동급생한테 얻어터진 아이한테 선생님이 때린 친구랑 둘이 화해하고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불합리한 조치를 내리는 것과 같은 이치였죠. 저는 그 두 사람한테 당할 때마다 슬슬 약이 올랐지만 그 중에서도 압권이었던 것은 시어머니의 고단수였습니다. 우리 진솔이는 이름 따라 진솔해서 사람이 참 올고다 보여. 자기 시누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야기를 자기 서방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떠드는 그런 가벼운 모습이 없다는 거지. 온종일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온 자기 서방한테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부인만큼이나 애물단지는 또 없다. 팔을 다듬으시면서 마치 타령을 하듯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건 저더러 입 다물고 조신하게 지내라는 은근한 협박이지 그게 뭔가요? 정말 치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 처음에는 그렇게 안 봤는데 겪으면 겪을수록 저희가 가득하신 분이란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대망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저희 친정엄마, 시어머니, 남편, 저 이렇게 넷이서 돼지갈비를 먹으러 갔어요. 그 식당이 그 동네에서 음식 잘 나오기로 굉장히 유명한 집이었는데 저도 진작에 가보고 싶었다가 이왕이면 친정엄마를 모시고 가고 싶어서 일부러 방문을 미뤄두었던 장소였습니다. 시댁이랑 가까운 식당이었으니 별 도리 없이 시어머니도 모시고 갔네요. 친정엄마를 모시고 같이 돼지갈비집에 가보자고 했을 때 남편이 그러면 우리 어머니도 모시고 같이 가자. 인원도 넷이라서 자리에 앉기가 딱 좋네. 이렇게 반색을 하면서 외치는데 거기다 대고 싫다는 말을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게다가 저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남편이 신이 나서는 시어머니께 연락을 하던걸요. 어머니 뭐하고 계세요? 다른 게 아니라 오랜만에 우리 거기 돼지갈비집에 가볼까요? 우리 거기 안 가본 지 꽤 됐잖아요. 그리고 장모님도 같이 모시고 가려고요. 혼자서 시어머니께 다 떠들더군요. 그래서 넷이 돼지갈비를 먹으러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집답게 식당 규모가 굉장히 널찍했고요. 4인석 창가 자리에 앉아서 맛있게 갈비를 구워 먹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고기를 구우면 제가 친정엄마랑 시어머니 드시라고 고기를 앞으로 다 챙겨드렸죠. 두 분께서는 적당히 서로 덕담도 주고받으시면서 제 예상보다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셨습니다. 어머, 사부인, 손가락에 반지 그거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무늬도 없고 깔끔한 것이 오히려 더 비싸 보이는데요. 순금 반지여요. 한창 식사 자리가 무르익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문득 친정엄마의 왼손 검지에 끼워진 반지를 보면서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친정엄마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시면서 대답해 주셨죠. 아,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반지들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반지예요. 비단 금이 많이 들어가 비싸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 오래 제 손에 끼우다 보니까 너무나도 정이 들어버려서 그렇죠. 그 반지는 친정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첫 기일이 되었을 때 친할머니께서 심혈을 기울여 맞추신 반지였습니다. 앞으로 금강불괴, 그러니까 금강처럼 단단하여 부서지지 말고 인생을 살아가라는 뜻을 담아서 친정엄마에게 직접 선물을 해주신 것이었기에 의미가 남달랐죠. 결혼 반지는 안방에 귀중품함에 고이고이 모셔두고 친정엄마는 늘 그 금반지를 착용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 반지의 깊은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 친정엄마의 입가에 돈 은은한 미소를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시어머니께서도 미소를 짓고 계신 게 보였죠. 좋은 뜻에서 그러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로 지으신 미소였는진 아리송한 그런 낯빛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네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다고 선언하신 친정엄마가 잠시 식당의 화장실을 다녀오셨습니다. 남편이랑 저는 늦게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열심히 막바지 식사를 하고 있었고요. 조금 있다가 시어머니께서도 화장실에 다녀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부부가 결제를 마친 후에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신혼집에 가서 같이 과일이나 나눠 먹자고 얘기를 하면서 차를 향해 가고 있던 와중에 어머나 세상에, 이걸 어째? 내가 반지를 까먹고 화장실에서 안 챙겨왔나 보다. 친정엄마가 화들짝 놀라서 외치셨습니다. 제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여쭤봤더니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시다가 잠시 세면대 위에 창문가에 반지를 빼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른 식당으로 돌아가서 여자 화장실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가 말씀하신 그 자리에는 물론 다른 곳까지 다 찾아봐도 그 금반지가 안 보이는 겁니다. 설마 그 사이에 화장실에 들른 누가 창문 쪽을 보고선 반지를 훔쳐갔나? 어쨌든 큰일이었죠. 차로 가서 친정엄마한테 말씀드리니까 얼굴이 창백해져서는 바로 차에서 내리시더니 식당 화장실로 달려가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 반지는 보이지 않았죠. 거기 사장님께 CCTV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식당 내 CCTV가 화장실로 향하는 방향으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출입구랑 계산대 쪽 말고는 현재 작동되고 있는 게 없다고 하시는 사장님의 답변에 친정엄마가 풀이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걸 잠시라도 빼놓는 게 아니었는데, 내 잘못이야. 미쳤지 내가. 친정엄마가 원통이 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하게 시어머니 쪽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사돈이 귀중한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하는데도 너무나도 태연한 표정을 짓고 계셨으며 저희와 함께 반지를 찾으려는 신용도 하지 않으셨죠. 브로치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던 걸까? 가만 보면 브로치를 잃어버렸던 날에 나는 신우이랑 둘이 방을 돌아다니고 있었고 내 가방은 거실 구석에 있었지? 거실과 이어진 베란다에는 시어머니가 계셨고 그때에 이어서 반지가 없어진 지금도 곁에 시어머니가 현장에 계신다고? 두 번이나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연달아서? 저는 그 의심의 싹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상심한 친정엄마를 먼저 댁에 내려놔드리고 시댁과 신혼집이 있는 동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넌지시 시어머니께 여쭤보았어요. 어머님, 아까 어머님도 화장실에 가셨죠? 그걸 묻자마자 시어머니께서 흠칫하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그건 왜 묻냐고 빽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아니, 혹시 저희 엄마의 반지를 그때 보셨나 해서요. 어머님이 더 늦게 화장실에 가셨으니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어머님의 가방 안을 살펴봐도 될까요? 너 지금 나를 도둑으로 의심하는 거니? 내가 설마 내 사돈 되는 사람의 귀중품을 훔치기라도 했을까 봐서 나를 그 정도로 최악이라 생각하고 있었다니 너는 내가 어떻게 돼먹은 거야? 어머님께서 떳떳하시면 그냥 보여주시면 될 일 아닐까요? 저도 어머님을 의심하긴 싫어서 이렇게 하고 나면 의문이 말끔하게 해소될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저랑 시어머니가 묘한 대치를 이루었고 운전하고 있는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죠. 이윽고 시어머니께서 당신의 가방을 조수석에 있는 저한테 휙 던지셨어요. 저는 그 손가방 안을 면밀히 뒤져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낙심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입으신 옷에는 주머니가 달려있지도 않았죠.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면서 시어머니께 가방을 돌려드린 후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의심을 지우고 싶어서 그랬다고 변명을 드렸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쌀쌀맞게 째려보신 후 차에서 내려 댁으로 들어가셨죠. 한 번도 안 돌아보시더라고요.
그 일 때문에 남편과는 왠지 모르게 어색해졌죠. 다짜고짜 시어머니를 범인으로 몰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충격을 받았고 크게 실망하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계기로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모진 시집살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아주 본색을 드러내시면서 저를 갈구시더라고요. 네가 내 아들보다 돈을 많이 벌어오기를 해? 아니면 더 좋은 학교라도 나왔기를 해? 하나부터 열까지 내 아들보다 훨씬 뒤처지는 데다가 그런 자기 분수에 맞지도 않게 참한 며느리 노릇까지 하지 않으려고 드니 너처럼 아나무인으로 구는 며느리가 또 어디 있겠니? 말대꾸 안 하고 저는 시어머니께서 시키시는 일을 고분고분하게 해내었지만 그럼에도 저한테 저런 핀잔을 매일같이 주셨습니다. 한 귀로 듣고 다른 한 귀로 흘려듣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듣다 보니까 사람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 가운데 정말 얄미웠던 것은 시누이였는데요. 역시 교육은 우리 엄마가 최고야. 시어머니 공경할 줄 모르는 새언니라 해도 변하지 않고는 못 베길걸요? 새언니 얼른 개과천선하셔서 우리 진짜로 한 가족이 되어봐요. 내가 열심히 기다릴게요. 쓸모없는 헛소리를 정성스럽게도 나불거리더군요. 일부러 새언니라는 호칭을 꼬박꼬박 써가면서 존댓말로 저를 조롱하는 모습 때문에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그 옆에서는 시어머니께서 아주 재미있어 죽겠다는 듯 배를 잡고 웃으셨네요. 시댁으로 불려가 시달리면서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은 애초부터 원흉은 시어머니셨으며 시누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것이었죠. 시어머니의 지시를 받은 시누이가 첫 만남부터 일부러 저한테 시비를 걸었던 것이었지 뭔가요? 나 이렇게는 못 살아. 그냥 물러서기는 싫고 반격 한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품고 있던 저는 어느 날 동네 빵집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 사장님께서 새로이 단골 손님이 된 제가 어느 집의 며느리인 줄을 그날 처음 아시고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 집 며느리였어요? 정발장 여사네 며느리? 엄마야, 이게 웬일이야? 난 지금까지 그런 줄도 모르고 있었네. 거의 매일같이 들렀지만 자기소개를 할 기회는 없었으니까요. 저 그런데 사장님, 정발장이라뇨? 저의 물음에 여 사장님은 손으로 입을 가리시며 당황해 하셨지만 제가 말씀 좀 해달라고 자꾸 채근하니까 결국은 다시 입을 여셨어요.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발장이 뭔지 다들 아시죠? 빵 훔쳐갔다가 감옥에 갔다는 유명한 일화의 주인공 장발장. 그래서 도둑을 은유하는 표현인데요. 시어머니의 성이 정씨였거든요. 그래서 동네 토박이들 사이에서는 아름아름 정발장이라고 불린다 하였습니다. 내가 그쪽이 입이 무거워 보여서 조심스레 해주는 얘기지만 아휴, 말도 마요. 그 정발장 여사가 어찌나 손이 재빠른지 훔쳐가는 게 보이지도 않아. 그러면서 그 망할 놈의 도벽은 고쳐지지도 않는다니까. 우리 가게에는 그래서 그 정발장 여사는 출입 금지예요. 저기 버스 정류장 앞에 떡집 보이죠? 저기에도 출입 금지 당했어요. 그뿐이에요. 바로 옆에 문구점 있죠? 저 자리에서만 35년을 장사한 문구점인데 출입 금지 당한 손님은 그 정발장 여사가 유일하다고 문구점 사장님이 그러시더만. 이럴 수가. 시어머니께서 사실은 조용하게 소문이 난 좀도둑이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돼지갈비집에 시어머니께서 입고 오셨던 옷을 떠올리고 말았어요. 밖에 주머니가 달려있진 않지만 상의 안쪽으로 주머니가 한 개 달려있었던 그 옷을요. 제가 시댁에서 손빨래를 하라는 부당한 명령을 받고선 그 옷을 직접 빨기도 했었거든요. 와, 갑자기 그 안주머니랑 친정엄마의 잃어버린 반지가 시어머니의 가방에는 없었던 사실과 겹쳐지면서 소름이 돋아났습니다. 그때 옷을 뒤져봤다면 엄마의 반지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시댁에서 그 반지를 샅샅이 뒤져서 찾아보겠다는 결심을 세운 한편 정발장으로 불리는 주제에 저에게 적반하장으로 며느리 정신교육을 시켜준다며 고된 시집살이를 시키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되갚아줄 심산이 들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친정오빠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이런 때 남편이란 존재를 믿을 수가 없고 상의할 마음이 안 든다는 게 씁쓸하네. 저는 그런 생각을 뒤로한 채 친정오빠에게 연락해서 제 상황을 다 설명하였습니다. 참고로 친정오빠는 저희 고향 근처에서 경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한 이후 저희 집은 이사를 하면서 친정엄마와 저는 새로운 지역에 정착을 하였으나 친정오빠는 그곳에 남아서 경찰이 되었어요. 오래 알고 지낸 고향 친구와 결혼을 한 이유도 있었죠. 그래서 새언니와 저도 예전부터 알고 지내서 막역한 사이랍니다. 중요한 건 증거야. 심증이 아니라 진짜로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필요해. 좋아. 그렇다면 오빠, 내가 덫을 놔야 한다는 소리지? 그 현장을 포착해야 하고. 그래. 그리고 웬만하면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하는 게 좋겠어. 친정오빠의 조언에 따라서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인 친구에게 도움을 청해서 각본을 짰어요. 그리고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납작 엎드린 채 전에 없이 고분고분한 태도를 취하다가 이렇게 말을 했죠. 제 지인이 하는 카페가 있는데 친한 사람은 아니지만 한 번은 가서 팔아주고 싶다. 같이 가주시면 맛있는 커피랑 케이크 대접해드리겠다. 이런 말로 꼬셨습니다. 공짜라면 눈이 돌아갈 거라 예상했는데 적중하였어요. 그래? 장사가 잘 안 돼서 네가 팔아주고 싶다고? 좋은 취지인 것 같으니 그럼 우리도 따라줘야지. 마지못해 동행하는 것처럼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빳빳하게 드셨죠. 계획의 당일에 그 카페로 향하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장사가 힘든 게 매달 현금 지출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재료비를 빼더라도 매달 월세,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이 만만치가 않나 봐요.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CCTV도 선을 끊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한 푼이라도 덜 들이려고 말이죠. 열심히 주절거리면서 저는 특히 강조하였어요. 가게 내에 작동되는 CCTV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도착한 친구의 카페 안에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원래는 잘 되는 곳이거든요.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어리둥절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 저처럼 다 여기 사장을 아는 사람들이 오늘 다 모인 것 같아요. 하나씩 팔아주려는 마음들이죠. 저는 뻔뻔스레 둘러댔고 친구의 지시를 받은 카페 직원이 저희 쪽을 남몰래 주시하였습니다. 이뇨작용에 탁월한 허브차를 마신 시어머니께서는 아니나 다를까 30분 정도가 지나자 화장실을 찾으시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그 차를 추천드렸어요. 스트레스 완화에 좋다는 감언이설을 섞어가면서 말이죠. 시어머니께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시자 카페 직원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귀금속과 현금이 든 작은 꾸러미를 얼른 두고 온 거예요. 저는 과연 계획대로 될 것인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있었네요. 잠시 후 시어머니는 화장실에 갔다가 자리로 돌아오셨고 슬쩍 제가 고개를 돌려보자 제 친구와 카페 직원이 저를 쳐다보며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됐구나. 성공했구나. 그때부터 저는 환호성을 부르고 싶은 걸 억누르며 표정 관리에 힘을 썼네요. 나흘 후 날씨 한번 화창한 오후에 남편에게서 연락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지금 경찰서에 계신데 나는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 네가 대신 가서 무슨 일인지 좀 봐줘. 절도라는데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경찰에 절도 신고를 한 제 친구가 CCTV를 제출하였고 당연히 화면 속 절도 범죄자는 시어머니셨던 겁니다. 시어머니께서도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서 차마 부정은 못하시고 엉뚱한 곳에 화살을 돌리셨어요.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달아? 이거 큰 문제 아닌가? 당신 장사 접고 싶어? 화장실 안에 단 게 아니라 문 밖에 단 거예요. 바로 화장실 문 앞에 있던 인테리어 수납장. 거기 위에 중요한 걸 잠시 올려놨다가 깜빡했는데 손님께서 그걸 냉큼 훔쳐가신 거잖아요. 그 내용물을 확인하시자마자 바로 본인의 주머니 속에 넣어버리는 모습 감명 깊었습니다.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고가의 귀금속과 현금 뭉치였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께서도 당장 눈이 돌아가신 거였고 사안의 중대성도 커진 것이었죠. 그럼에도 반성하는 태도 없이 침을 튀기면서 경찰들에게 삿대질까지 하셨던 시어머니는 끝내 구속까지 되셨습니다. 그 카페 사장, 네가 아는 사람이라며. 네가 거기 가자고 해서 이런 사달이 난 거라며. 네가 어떻게 좀 도와줄 순 없었어? 그 카페 사장을 네가 회유라도 해봤어야지. 그런데 남편은 계속 저를 탓하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되시고 시누이는 주인 잃어버린 개마냥 시름시름 앓았는데 그 모습에 남편은 자기 가슴이 찢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콩깍지 다 벗겨져 있었던 저는 주저앉고 이혼을 선언하였어요. 남편은 자기가 이혼 선언을 당한 입장이 되었다는 것에 모욕감을 느낀다면서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어쨌거나 결국 이혼이었죠. 저는 시댁의 시어머니 방에서 친정엄마의 금반지를 무사히 찾을 수 있었어요. 어디 있었던 줄 아세요? 시어머니께서 요실금 증세로 가끔 착용하셨던 성인용 기저귀 포장지 안에 들어있었어요. 이러니까 제가 앞만 뒤져봐도 못 찾았었던 거예요. 친정엄마에게 반지를 드리면서 저는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더 나은 인생을 살겠노라고 약속을 드렸어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후로 한 80% 정도는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온 것 같네요.